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 전선에 인명피해까지 잇따랐는데요.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지역은 각 시군별로 추가 피해 신고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북 완주 원목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른 새벽부터 중장비가 동원돼 돌과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논과 제방이었던 곳인데요. 연일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고 집중호우에 제방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은 마을로 연결되는 제방길이 아예 자갈밭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어제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했고 주변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주민 18명을 차례로 구조했는데요. 구조된 주민 대부분은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당 130mm의 장대비가 내린 전북 군산도 피해가 큰데요. 마을 야산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아파트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온통 쑥대밭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이곳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원래 모습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지역별 피해 신고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완주와 익산 등에서 도로와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21곳이 유실됐고 주택 10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또 닭과 오리, 한우 등 가축 13만여 마리와 농경지 1,80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추가 피해 우려에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도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폭우가 내리는 날 새벽에 전북 익산에서 MT 중이던 대학생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새벽 4시에 펜션에서 잠시 나간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의 실마리가 될 학생의 휴대전화는 3시간쯤 지나 익산시 금마사거리 근처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이 신었던 운동화와 들고 있던 우산은 주변 도랑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북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륙 중심으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된 만큼 인명피해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완주 원목마을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워싱턴에서 하루 만에 한일 정상회담 등 7개 나라와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한미양 측은 만찬이나 회의장 만남과는 별개로 공식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지적하며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 안보 외교는 일본을 포함 하루 만에 7개국과의 연쇄 양자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로 모두 나토 동맹국이나 파트너국들인데 하나같이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유엔 사령부 가입이나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성과 공유 등 국가별 현안과 함께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과 같은 경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삼성과 ASML이 국내에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 건립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빈틈없는 순방 일정 속에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주에도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해야 할 주제들이 있단 건데 잠시라도 만날 필요성을 양국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두 번째 방문 도시인 워싱턴에서 숨가쁜 연쇄 양자회담을 소화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턴 인도태평양 4개국 IP4의 별도 회동과 나토 정상회의 등 이번 안보 순방의 핵심 일정이 진행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62명,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천여 명의 19.5%입니다. 유엔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남성은 442만 7천여 명, 여성은 557만 2천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14만 4천여 명 더 많았습니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 9천여 명, 비수도권은 55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권역 내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17.2%, 비수도권은 21.8%를 65세 이상이 차지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6.7%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 전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 서울은 약 19%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013년 1월 600만 명대에 진입한 뒤 2017년 1월 703만여 명, 2019년 12월 802만여 명, 재작년 4월 900만여 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들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죠. 네, 윤희근 경찰청장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무혐의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당시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운 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의 녹취를 고리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그 두 사람,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드러난 거예요. 거의. 민주당은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대통령실을 향해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북경찰청장에게서 수사에 관해 어떤 청탁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면서 최상병 순직의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을 옹호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위헌적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대선 불복 심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와 공익신고자가 나눈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은 7월 28일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8월 2일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서 로비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정훈 대령 측은 8월 9일 녹취록 어디에도 당일에 로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야권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에서는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한 이 씨의 해명을 두고 차라리 천공이라고 하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정치원은 구명 로비 의혹 녹취록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생태탕 사건이 그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그랬습니다.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이번 의혹 제기 역시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드리는 정치원 시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역 두 국회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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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치권 이슈가 최근에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요, 이 VIP라는 언급을 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도왔다고 말한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이게 제2의 생태탕 아니냐, 그 근거 없는 주장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또 오늘 냈어요.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쟁 사안입니까? 우리 젊은 병사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으면 예. 그 진상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도대체 왜 본인도 그러잖아요. 임성근 사단장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뭘 모르겠습니까? 많은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예. 왜 윤석열 정권은 모두가 나서가지고 사단장 하나를 구하려고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로비를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 녹취록이 거기에 핵심적인 저는 증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드디어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 이종우 씨라는 분이 예.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2차 주가 조작의 설계자, 예. 공범, 그럼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연결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김 여사의 계좌까지 관리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녹취록에 따르면 VIP에게 연락하겠다. 예.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생태탕이요? 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게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정쟁화 하려고 제2의 하는데 생태탕하고는 다르다. 그럼요. 그리고 예. 국민들께서 계속 나오는 여론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예. 4.10 총선에도 드러났고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이제 야권에서는요, 몸통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다라고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싶으시겠죠. 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이 녹취록은 원본 파일 그대로도 아니고 일부 예. 편집이 된 것이고 아. 또 시기도 지금 구명 로비를 예. 했다는 시기와 예, 예. 잘 맞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구명 로비를 위한 통화 내역이 예.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또 과연 이 임성근과 이 이모 예. 씨가 아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서도 일면식도 없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녹취록에는 잘 안다라고 나오긴 하던데 저는 예.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의 그런 인적 관계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 예, 그런 예.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마치 없는 일들을 있는 일처럼 만들거나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마치 본인이 뭔가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아. 했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예. 말도 아닌 사건으로 밝혀진 예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모두 다 진실이고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는 사실관계로 근거있이 밝혀진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모 씨라는 분이요. 이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녹취록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냐 라는 게 첫 번째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이모 씨가 뭐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허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본인은 있는. YTN과의 통화에서 선배로서 과장된 얘기를 한 것이다. 구명 로비설 후배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만든다고 충분히 가능성도 이야기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전제가 있다면 이게 진실인 녹취록이 아닌데 그리고 그 녹취록의 본래 의도가 뭔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VIP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굳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지금 보니까 녹취가 더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직접 듣지는 못하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언론사들이 취재를 아주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섣부른 거짓말들, 정말 허황된 거짓말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란 그럼 해병대 사령관이 중장인데 그 녹취록 들으면 별 4개를 만들겠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오죽하면은 제가 제 지역구 강북 을인데 우리 구의원 한 분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화해서. 이 구의원이 사령관실에 근무까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했다면 지금 기무사가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군이 그게 뭐 내란 아닙니까? 일종의 어디다 대고 대통령을 칭하는 용어를 사령관을 두고 얘기를 합니까? 군기문란이죠. 그래서 턱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꾸 정쟁의 소재를 만들지 마시고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VIP 경로서 시작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계한 해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오죽하면은 우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끊겼었는데 VIP 경로설로 시작한 이번 순직하병 사건은 VIP에 대한 구명 로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섣부르게 VIP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둘러대기 가지고 진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권은 그래서 지금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찰 수사 이번에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김앵커도. 그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은 일단 그것보다 하나 짚을 게 있어요. 그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께서 본인이나 본인의 가까운 분들이 연루되거나 이렇게 했다는 정황이 있는 특검법 이런 법안을 해외 체류 중에 그거를 전자 결제로 거부권을 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왜 그런 거부권을 썼겠는가?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거부권을 썼다고 제가 볼 보세요? 때는 7월 19일이 순직해병 우리 최해병의 1주년이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1년이 되도록 밝혀진 게 하나도 그래서 없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도 일단 그때 하는 좀 건가요? 그 시점을 두고 대통령께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거부권 쓰자 이런 판단에다가 우리 또 장 의원님 나와 계신다만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이분은 제3자 추천이라고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만 최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재반 사항을 봤을 때 민주당 대통령 특검안은 입장에서는 빨리 하겠다. 반대를 했고 민주당 안은 반대를 했고 대신에 제3자 특검을 제3자가 임명하는 데에서는 찬성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이대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갈 수 없다. 최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는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3자 특검안 이것을 민주당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 혹시 그 수용해서 다시 또 재표결할 때 재표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 전망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공식 논의된 바 없다? 없고 일단 우리 당 안에서 우리 야 4당, 야 7당이죠. 모여가지고 낸 특검 법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이 사건의 순직해병 특검법이
발효가 돼야 예.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장동혁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재표결을 앞두고 좀 시기를 조절하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뭐 녹취록 이런 것과 상관없이 녹취록이 지금 특검법을 해야 될 네. 아무런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명하기 위한 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건 뭐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 특검법의 시기를 재표결을 언제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걸 이리 재고 저리 잰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벌써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이 법의 명분이 있다면 예. 저는 시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꾸 시기를 고려하고 예. 우리 당의 뭐 내분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뭐 제3자 특검법인 뭐든 지금 민주당이 낸 이 특검법 아니면 다른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특검은 우리 손으로 골라서 우리가 특검을 임명해야지만 이 특검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줄 만한 특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제3자 특검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그 야당 야칠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최상병 특검안은 특검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제3자 그러니까 뭐 대한변협이 됐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만큼은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특검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에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특검으로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 객관적인 제3자가 추천한 그 특검을 받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과서 같이 사실상 같은 이해관계를 하는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특검만으로 해야 되는 이유.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보더라도 제3자가 추천한 특검에 비해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 특검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그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차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얘기하시면 마치 민주당이 없는 특검법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력한 당권 주자까지 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오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그때 특검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때 여당이 추천했습니까?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국민의당에서 했나요? 그때가 국민의당이 했죠. 제3당으로서 교섭단체가 했어요. 없는 법이 아니고 이 지금 대법원장 추천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동안의 특검법들은 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배웠고. 여야 합의 있을 때와 여야 합의 있을 때가 다른 거고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의당과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두 당 모두 다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있는 당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공정하고 예전에 다른 야당이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같이 비교하시면 저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제를 바꾸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주제를 바꾸셨는데 이 지금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아니라 사법 폭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 지금 100만 명 넘어서 이제 14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OX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제 이 대표가 얘기했죠. OX로 할 문제는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저는 우리 국민 140만 명이 그 청원을 냈습니다. 탄핵 소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5가지
어떤 그 청원 내신 분이 5가지 청원 보여주세요. 혐의를 두고 냈습니다. 5가지 청원 사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이른바 물타기를 하려고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140만. 문재인 대통령 146만 명. 그게 같습니까? 알면서도 하는 얘기예요. 왜 어떤 게 다른 거죠?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이 국회 청원과 다른. 그래서 청와대 그럼 복수로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40만 명이라는 게. 그런 제한적인 게 없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시 제가 기억으로 청와대에 답변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다. 그래서 국회 답변을 해달라고 본인이 답변합니다. 안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할 문제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국회 당원은 140만 명은 본인의 아이디나 비번도 생성하고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정말 국회 홈페이지 찾아가기도 힘든데 가가지고 우리 국민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10 총선에서도 민의를 못 받아들였으면은 이 많은 130만 명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청원하면은 먼저 반성부터 하고 우리들이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부터 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헌법과 법률에 지금까지 위반된 게 없습니다. 이런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더 청원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개가 달라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국회의원들 제적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탄핵 발의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하신 거는 탄핵 발의에 대한 소추 청원입니다. 국회 청원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 발의에 들어간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 저는 정치적인 공세는 여당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146만 청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안 했습니다. 본회의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OX라고 하는데 OX로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탄핵을 해야 될 정도라면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여지껏 이상민 전 장관 검사 탄핵했지만 헌재에서 다 각하되거나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절 말도 없고 사과 한 번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1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무슨 청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부인까지 포함된 증인 몇십 명을 불러가지고 39명이요? 정치적 장을 열어서 국민들께 해놓고 그다음에 국민들께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밖에 나가서 손들고 있으라고 하고 자료 웃으면서 낼래요? 아니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말로 할 때 낼 거냐 맞아서 맞고 낼 거냐 이런 정치적 쇼를 하다가 결국은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국민들한테 그것만 보여주고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청문회가 당장 이제 19일 그리고 또 26일 이제 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여당에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 청문, 그러니까 청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법사위 간사 선임을 먼저 하고 진행하자고 했지만 간사 선임도 맨 뒤로 미뤘습니다. 왜? 안건 협의를 하기 싫고 증인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기 싫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이건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는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늘 그럽니다.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누구만 타면? 본인만 타면. 본인만 타면 언제든지 정시에 출발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증인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제 같이 협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협상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회를 보이콧해 왔고 협상의 기회에 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야당의 발목을 잡은 집권 여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총선의 민의와 함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각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국민들 140만 명 저러면은 국민의힘 더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140만 명을 모아서 청원시켰습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청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마치 민주당이 무슨 정쟁 가지고 이 청원 문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140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을 냈고 5만 명 이상만 모이면 국회법에 따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법률가시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문회는 위헌 위법이다.
사법 리스크 모면하고자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런 예.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 저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심판하는 겁니다. 헌법 26조에 보면 예. 모든 국민은 국가의 청원을 문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거기에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예.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한 번도 증인을 그동안은 열지 선정한 않았고 겁니다. 이번에 여는 거죠. 아니 국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는 건데 예, 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저는 여당이 국회 발목 잡았다고 하는데요. 예.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운영위원장까지 야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한 국회 헌정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무도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싸우다가 뭐 어쨌든 상임위에 들어가는 게 늦어진 것뿐이고요. 예. 이 지금 청문회 의결하면서 저희들이 간사 선임부터 하자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간사도 선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퇴 토론하는데 대체 토론을 막았습니다. 아. 상임위에서 대체 토론을 막는 적은 없습니다. 예. 대체 토론은 충분히 기회를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은요.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환영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검사 탄핵 청문회도 국회법대로 고칠 시하겠다.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언제든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 된다. 승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질 줄 아세요. 장관에 대한 탄핵 각하되고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든지 죄송하다든지 국민들께 저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소추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정쟁만 일으켜서 죄송하다든지 무슨 정치적 책임을 일이라도 졌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되면요. 네. 되면은 19일 청문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아, 예, 근데 예. 지금 법사위원장 말씀 저 글을 SNS에 네. 입장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 당당함 뒤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청문회와 예. 국회 증인과 참고인들이 다 채택이 된 거예요. 예.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런 입장을 못 내겠죠. 근데 장현희 말씀대로 만약에 헌재가 가지고 어떤 뭐 이런 결정에 나서 우리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이상민 장관 얘기하시는데 예.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인식까지 드러났어요. 예. 이태원 참사를 보는 인식까지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 만약에 그때 진다고만 우리가 하시지 정치적으로 말고. 책임을 예. 진다면 이번 총선 결과 그렇게 책임을 나왔겠습니까? 지셔야죠. 책임을 지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예. 지금 권한쟁의 심판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건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헌재가 지금까지와 같이 늘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가처분 결정을 뒤로 미룬다면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절차는. 다만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출석해야 되는지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될 그렇군요. 문제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예.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그랬죠. 이 정권이 법치주의를 말로는 내세우는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장모라고 해서 분명한 이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 예. 본인들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입니까? 법 위에 존재합니까? 저는 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이 또한 법에 따라서 따박따박 조치를 할 겁니다. 자, 달력 잠깐 보여주세요. 7월 19일, 7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39명 증인 채택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예.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사유들을 보면 알지만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 탄핵 사유들이 있습니다. 탄핵 사유요. 최혜병 사건 수사 관련,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일본 강제징용 관련. 예. 후쿠시마 오염수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끝났고요. 예.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응해서 대북 방송을 재개한 것이 지금 탄핵 사유라고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탄핵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들을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탄핵에 나서기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청원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그다음에 탄핵 사유로도 그리고 의결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 앵커께서 말씀하신 혐의가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적시한 게 아니고요. 예. 청원인께서 적시를 했고 여기에 14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청원인이 올린 거라. 그리고 정문회를 안 되는 게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를 모독하거나 국가 기밀이 거나 이런 게 해당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쫙 들어보면은 저는 대통령이나 이 정권 세력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청문회 나와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소명을 하세요. 왜 이런데 방송 가서 여사와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는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사나 그 여사의 어머니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대 법적으로 구성될 수 없는 책임을 거기에다 넣어놓고 무차별적으로 증인을 채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원인의 청원을 빌려서.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볼게요. 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MBS 여론조사고요. 26% 긍정평가, 부정평가 66%고요. 그 총선 직후에 38%에서 27%로 급락한 이후로 20%대 쭉 유지하다가 26%까지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도 66%. 이제 이 MBS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26%가 최저라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 보면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0%, 민주당 정당 지지율 27%,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율 12%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26%, 27%, 지금 26%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 저는 정당 지지도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하면서 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가면서 사실 국회도 이재명 대표의 한 사람의 사유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민심이다라고 하면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20%대가 계속 나오네요. MBS 조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대통령실과 좀 더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서 관찰하면서 민심을 또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일단 M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좀 낮게 나타났네요. 일단은 뭐 저 조사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좀 박하게 하는 평가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이 좀 만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는가 평가는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자서도 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진영의 지지율이 좀 분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겹치거나 합니다. 그러면은 두 당을 합치면 한 40%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MBS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유 고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대통령 잘하기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 잘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왜 저렇게 평가하느냐. 정말 저기에서 중도층과 수도권에 있는 국민 민심 한번 보십시오. 한 자리가 안 된답니다. 한 자리랍니다. 한 자리. 두 자리가 아니고.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뭔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 공격하고 이재명 전 대표 기승전 이재명한테 공격해서 그거 잘 됐습니까? 반성부터 하시고 집권당다운 용산 대통령실다운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가 많아서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밑밥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가 유력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에게 입조심을 경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대통령 탄핵에 밑밥을 막 던져주고 있어요. 예. 당무개입 국정농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게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예. 다 탄핵과 연결이 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밑밥을 우리 스스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입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 후보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분열해서 저는 분열해서 대통령 탄핵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간의 말싸움이 좀 갈수록 좀 점입가경 거칠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당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나경원 후보께서 왜 손가락을 한동훈 위원장에 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영부인의 사적인 문자를 공개했고 그 내용 전체를 다 예. 공개하면서 그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문자를 공개한 게 아닙니다. 누가 공개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 어느 캠프에서 공개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하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미 그 문자의 내용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이미 공격이 들어왔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준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면 그걸 공개한 분은 정말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걸 알면서도 공개를 했는데 그 문자를 공개한 분에 대해서 손가락이 가야지 왜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손가락을 겨누는지 잘 모르겠고 예. 지금 탄핵에 밑밥을 깐다고 했는데 탄핵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탄핵에 밑밥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보니까 한 후보가 총선 고의 패배 의혹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에요. 너무 예. 나가신 거 아닙니까? 정말 저건 지금 원희룡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것은 전당대회를 끝으로 정치를 마감하려고 나오신 건 아닐 겁니다. 예. 앞으로 당원들을 어떻게 보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그리고 지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패배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 어떻게 보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본인은 총선에 패배해서 동정표 얻어서 당대표 당선되시려고 고의로 총선을 패배하고 여기 나오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한동훈 후보 페이스북 내용도 보니까요. 원 후보가 거짓 마타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답을 하는데 노상 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있다.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 정치를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노상 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린다. 좀 표현이 굉장히 세네요. 무인의 사적 문자까지도 다 공개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 사적 공천이든 뭐 댓글팀이든 그런 게 있다면 뭔가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라도 제시하면서 얘기해야지. 예. 야, 이렇게 막 의혹을 던져놓고 이거에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하면 후보 사퇴하세요. 이거는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당신 살인자야. 당신이 살인 안 했다는 거 입증 못하면 당신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원희룡 후보도 오늘 또 페이스북에 바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사천 의혹이 있다.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있다. 또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도 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라고 바로 또 저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면 예. 본인이 사퇴하기 위해서 정말 밑밥 까시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원희룡 후보가 강도 높게 한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선거에서야 당연히 본인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집중 공격해야 되는 것은 뭐 예. 선거의 구도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라는 특성상 당원의 축제가 돼야 되고 당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총선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와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 자체가 구태의 전형을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요.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는요.
엄마가 볼 것을 예상하고 쓴 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문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내가 다 얘기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이런 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한동훈 후보 입장이라면 네. 평소 그 카톡으로 그 정말 뭐 형수와 같은 입장에서 막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수박통을 그때는 되게 편한 호칭을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위원장님 하고 모든 걸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좀 겁은 났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갑자기 왜 그러지? 무슨 답을 하더라도 빌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안 한 것 같습니까?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하고 겪어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통뿐이 아니란다든지 아무튼 여기서 잘못 답변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후환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했으니까 5번의 문자에도 안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야당이지만 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지금 뭐 후보 사태다 고의 패배. 와, 그 같은 당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상대당에서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아니, 같은 당내에서 전당대 고의 패배 얘기를 하고 또 한 분은 다중인격, 노상방뇨. 뭔 얘기인지 알거든요, 우리. 노상방뇨 원희룡 후보 대놓고 이제 또 저격한 건데 이렇게 전당대회 하고 끝난 다음에 같은 당에 없었던 일로 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 한 사람을 보면은 누가 보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총선 승리하고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무슨 쌈난 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오늘 패배한 정당이 혁신과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MBS 여론조사도 잠깐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김 여사 문자 관련 보도가 나온 지 한 2주 가까이 됐는데요. 자, 당대표 적합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MBS 조사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네, 전국민 대상 조사는요.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 윤상현 2 나왔고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 대상으로 봐야죠. 네, 지지층 대상으로 보면요. 한동훈 55, 나경원 12, 원희룡 10, 윤상현 1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룰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죠. 8대2입니다. 8대2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해서 당원이 80%,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20%. 예. 근데 한동훈 후보 55%, 나경원 12%, 원희룡 10%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야당에서 보기엔 판세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조사만 본다면 그동안의 조사에서 보면 원희룡 후보가 한 2등하는 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저렇게 가면 1차 선거에서 50%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의 원희룡 후보가 하는 이런 선거 캠페인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처음에 이제 연대 가능성 처음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연대를 하려고 해도 한동훈 후보를 1차에서 50%도 못 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말고 새로운 게 또 폭로되거나 문제제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구도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나경원 후보께서는 나경원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연대하실 거고요. 원희룡 후보는 원희룡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연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김두관 후보가 나왔는데 키워드가 30%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를 점치면서 김두관 후보에게 그동안 여러 관측 가운데 후한 점수였어요. 30% 가까이. 여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김두관이 김두관이 같으면 나오겠다 붙겠다. 또 저기 한 표라도 얻으려고 좀 세게 얘기도 하고 그럴 걸. 뭐 이렇게 약속 대련할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같으면은 한 30% 이상 나오면 좋은데 저는 한 30% 가까이 나오지 않겠냐 이래 봐요. 지난 대표 경선 때는 박용진 후보가 22% 정도. 그거보단 더 나오지 않겠어요. 5인 5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인 1색이면 최고위원을 왜 뽑습니까? 안타까운 지점이고 민주당이 좀 잘못되어가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중에서도 저를 지지하겠다는
상당수 있는데요.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뭐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지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 사정이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제가 좀 편하게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 이거를 염려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염려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예. 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 당의 현 상황인데요. 전 대표가 연임 도전 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김두관 말씀하십시오. 김두관 전 의원 잘 아시죠? 잘 알죠. 당연히 기자도 오래 했으니까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좀 공개적으로 공격받을 가능성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대선 출정식 어제 이재명 전 대표 그건 저도 뭐 TV로만 봤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요.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그 선거운동 그럼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전 의원이 그 돕겠다는 의원들은 그 마음으로나 도울 수 있는 거지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그럼 어제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할 때 옆에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분들은 출마자들이기 때문에 가서 대표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지층으로부터 또 인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동영 의원님도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같이 런닝에 뛰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후보 옆에는 딱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정식 말씀은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내놓은 그 출마 선언문을 보시면 정말 지금의 국가적 위기, 우리의 민생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도외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야당으로서 정책 대안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누구한테는 못 보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와서요. 잠깐 보고서 갈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 찬반 여론조사를 보면요. 찬성한다 35%, 반대한다 51%. 모름 무응답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뭐 30%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뭐 어떤 분은 두 자릿수 나오면은 많이 나온 걸 거다. 김두관 후보께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근데 연임 찬반 그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한다가 좀 더 높게 나오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게 좀 더 낮았으면 좋겠긴 한데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은 찬성이 훨씬 높아요. 75% 가까이 나온 조사도 있었고요. 지난 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한 77%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김두관 그 후보가 전 장관께서 나름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도 했었고 그다음에 경남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그 지역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영남에서의 지역적 토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다양한 분들과 어떤 인적 네트워킹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그 적은 수가 나올 거다 이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관측이야 예상이야 다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장동영 의원께서는? 민주당도 민심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51%가 연임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들은 훨씬 더 적고. 그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 방탄으로 국회가 어떻게 파행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김두관 후보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께서도 돕는다는 분이 있는데 돕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해드렸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하면 안 된다는 게 과반이 넘는데 국민들의 의견은. 그런데 어제 그렇게 대선 출정식과 같은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저는 국민 모두의 국회를 이재명 한 명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연임 찬반 여론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 철회와 의대생 제적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조짐이 없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를 넘어서
내년에 새로 배출되는 의사가 크게 줄면서 의료 대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수련 병원들이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상황.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관련 기사를 올리고 본인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 역시 정부의 유급과 재적 방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복학 움직임은 없습니다. 내년도 국가의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며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한 학생이 95%나 된다는 게 의과대학협의회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새로운 의사가 거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료 공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에게 또 양보했다는 비판 속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크게 늘리고 일반 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그리고 또 중증 수술 수가 등을 올리기로 했고 병상 수급 현황 또 병상 수 등을 고려해서 상급 종합병원별로 최대 15%까지 일반 병상을 감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공식적인 행사 같아 보이지만 도박장입니다. 홀덤 대회라며 참가자를 끌어모아 도박장을 운영한 업체 대표와 직원 2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재작년 1월부터 47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대형 병원 등에서 대형 호텔 등에서 한 장에 10만 원 정도 하는 홀덤 대회 참가권을 판돈 삼아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박장의 판돈 규모는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표를 구속하고 직원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사면 신용등급이 오르고 그러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을까요? 이 같은 방식으로 100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1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425명으로부터 12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30대 태국인 부부의 주거지에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을 가득 채운 건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합성 마약, 야바인데요. 11,000여 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시가로는 7억 8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전남경찰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팔고 불법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수입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화물을 넣어두는 보세 창고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포대를 바쁘게 옮기고 있는데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2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혐의로 수입업자 60대 A씨와 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냉동고추가 건조고추보다 관세율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서 창고 안에서 화물을 바꿔치기해 세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먹방으로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을 받았고 40억 원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찌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다른 유튜브 채널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했고 돈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자 찌양이 직접 해명에 나선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이제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해명 영상에서 찌양은 대학 휴학 중에 만난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 촬영과 폭행, 협박 등을 이어왔는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아서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을 따르게 하고 그곳에서 번 돈도 가져갔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했었어요. 너무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협박도 솔직히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냥 그때 반항할 생각이 없었던 거는 그냥 제가 대한 일이 조금이라도 막 나쁘게 나가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래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때 엄청 많이 어리기도 했었고요. 찌양이 방송이 잘 된 뒤에는 A씨가 소속사를 만들어 A씨와 찌양이 각각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고 과거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것도 A씨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가족과 직원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자 찌양은 상습 폭행과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선처를 요청하는 A씨에게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했지만 A씨가 이를 어겨 2차 고소를 진행하던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설명입니다. 공론화할 생각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해명 영상을 올렸다는 찌양. 찌양 측의 법률 대리인은 3,800개에 달하는 음성 파일 등 상당한 증거가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큰 피해를 확인했다면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사실 피해 사실이 다시 알려지고 다시 본인이 그 상황을 되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공인인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생활이 좀 드러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쯔양 씨가 현재 그 상황이 그런 추가적인 소송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것까지는 고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려다가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라는 국가주의 논란이 일었죠. 서울시가 이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꼭 태극기가 아니어도 된다면서 국민 공모를 통해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높이 100m의 태극기 개양대 조감도입니다. 공개 직후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다, 시대와 맞지 않는 디자인이다, 다양한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발표 약 2주 만에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브리핑장에 나와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는데요. 나라를 상징하는 건 국기인데 그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던 것인데 그렇게 이견이 많으시다고 하니 서울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가 상징 조형물에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100m 높이가 아니어도 되고 꼭 태극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시는 기둥에 기대를 숨겼다가 위로 뽑아 올리는 형식, 무궁화 조형물 등 다양한 시안을 소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 상징 공간은 꼭 필요하다며 사업 자체에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이미 2개의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2가지가 다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헌법상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은 사실 없었습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고 자문기구와 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조성 시점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이인생 총괄에서는 유럽의 이 사람들 웬만한 그냥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맡게 된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이 마지막 도전을 하기로 했다면서 축구협회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울산 홈팬들은 홍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스포츠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울산 홈 경기가 있었고 거기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울산 HD 홈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K리그 선두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어제는 울산 HD와 광주 FC의 경기였고요. 어제는 울산이 2위였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경기였겠죠. 근데 뭐 아쉽게 지기는 했습니다. 네, 어제 뭐 경기 내용보다는 홍명보 감독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끌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축구협회가 이제 A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을 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이 구단을 통해 이제 기자들이 많이 확인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얘기를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고 어제 이제 그 경기 전후로 하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분위기부터 전해드리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기자회견하는 장소 지금 여기 화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꽉 찼어요. 심지어 책상이 없어서 의자만 갖다 놓고 이제 노트북을 쓰는 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광주 FC와의 경기였는데 이정효 감독은 서울 FC의 링가드 선수 때보다도 기자들이 많이 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 여담이지만 이런 분위기에 들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뼈 있는 말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울산 팬들이 많이 화난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장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니까요. 뭐 뒤에 화면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느꼈던 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울산 팬분들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리포트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수들을 소개하고요 감독도 소개를 해요. 한 명씩 호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감독 이름을 부르겠죠. 근데 홍명보 감독이 소개될 때 그 저 경기장 안에 야유 소리가 상당히 지속이 됐습니다. 굉장히 크게 울렸고요.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플랜카드가 저희가 홈 관중석이에요. 울산 팬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 이제 홍명보 감독을 좀 비판하는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렸죠. 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피노키홍이라고 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맞지 않겠다라고 계속 해왔다면서요? 네, 그랬죠. 홍명보 감독도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나간 이후부터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거론이 됐죠. 뭐 본인 의지가 있었든 없었든. 근데 최근 가장 최근으로 치면 지난 5일에 경기가 있을 때만 해도 갈 뜻이 없다. 이임생 위원장 만날 일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임생 이사를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게 최근이 7월 5일이에요. 근데 7월 5일 밤 경기가 끝나고 수원FC 경기가 끝나고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나러 찾아가요.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이임생 이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6일 아침, 다음 날이죠. 6일 아침 홍명보 감독이 다시 이임생 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7일 날, 일요일이에요. 7일 날 기자들에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는 발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시간 만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밤 11시에 제안을 했고 오전 9시에 전화를 했다면. 홍명보 감독이 나한테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고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고 결정을 하기까지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밝힌 내용이니까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생각을 급선회했다는 바로 이 지점인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당사자들이 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고민을 했겠죠. 근데 아마 팬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까지 안 하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했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팬들 얘기를 좀 담아왔거든요. 영상이 준비되면 좀 들어보면 듣고 좋을 것 올까요?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저희를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거짓말 쳤어요. K리그 팬들한테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처사고 분명히 외국인 감독을 5개월 동안 찾으러 다녔을 텐데 결국은 종착적으로 홍명보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럼 저희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저희 팬들한테 안심하라고 해놓고 말이 바뀌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짓말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수원FC전 끝나고 나서 안 간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거의 그 5개월 동안 안 했더라면은 팬들 이렇게 열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5개월 동안 그동안 안 간다는 말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오면 제안이 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이 없다, 만날 일 없다. 이거는 사실상 거절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홍명보 감독도요 이런 분위기를 좀 알고 있었을 텐데 수락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홍명보 감독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도전 그리고 승부욕. 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녹취가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가 될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2014년도 월드컵 끝나고였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때 끝나고에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2월 달부터 제 이름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강이, 축구협회, 언론 났는데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괴로웠어요. 뭔가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4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4년 그 당시 때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대표팀 감독이었는데 성적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제 경기 끝나고 직후 있었던 기자회견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질문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바로 이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기억이 굉장히 괴로웠다. 어제 회견에서는 끔찍했다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기억하시잖아요? 2014년에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성적도 안 좋았고 대표팀이 이제 공항으로 통해서 들어왔을 때 엿을 던져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당시 그 사적인 논란까지 좀 많이 겹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고 홍명보 감독이 물러났던 기억이 있죠. 아마도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아마 스스로도 이 결정을 내리는데 쉽지 않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힘든 결정이었는데 왜 수락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도전, 뭐 강한 승부욕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 원문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실패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반대로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새 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도전에 대한 승부욕이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그 도전보다 더 값지다. 그리고 또 하고 싶다. 뭐 이런 더 컸다. 이런 마음이 더 컸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 감독이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마지막 도전에 대한 어떤 각오라고 볼 수 있는 얘기도 좀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간신히 이제 조금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선수들과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버리지 않으면은 저는 지키고 싶었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정말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네.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네요. 뭐 어제 사실 준비되어 놓은 건 없었어요. 적어도 기자석에서 보기에는 준비되어 놓은 건 없었고 그랬군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걸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앞서 보여드린 그 두 영상에 어제 핵심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취재 기자들은 같이 취재한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홍명보 감독이 저렇게 수락하고 나서 많은 비판을 또 받았잖아요. 뭐 일단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어서 저는 아쉬웠는데 기자들은 일단 홍명보 감독에 대한 고민을 좀 존중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고 다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스스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했었는데 좀 시스템에 대한 걸 거치지 않고 부적절하게 절차상의 하자, 선임 절차 말하는 거죠? 선임 절차에 좀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박주호 위원인가요? 자신도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선임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던데요. 전력강화위원이고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력강화위원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제 홍명보 감독의 선임 소식을 듣고 좀 놀라는 모습도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장면입니다. 보여주세요. 일단 이 박주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내용은 알고 있다. 유튜브 방송도 봤다.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문제 제기,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포용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이 절차가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진 않았어요. 지금 팬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비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가 가장 문제인 건가요? 일단 뭐 박주호 해설위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축구협회 안에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박주호 위원의 얘기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인데 홍명보 감독이 선임 사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건 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국가대표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의 성격이 강한 건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재계약까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제 대표팀 감독 선임을 논의한 건데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국회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서 몇 명이 찬성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축구협회가 우린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할 거야, 다 할 거야. 절차상 문제 없어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을 때 어느 정도의 결정 권한은 위원장에 주기로 이미 얘기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요? 뭐 위원이 10명인 걸 가정을 해보고 뭐 감독 2명이 남았다면 5명씩 지지를 해버리면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좀 권한과 책임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것 같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좀 축구 팬들 기대했던 것과는 뭐 전혀 다른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고 예. 그리고 좀 애초 좀 얘기했던 방향과도 달랐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은 좀 그렇네요.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럼 언제부터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서 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대표팀 선수들도 또 발탁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를 마칠 때까지는 언제 갈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축구협회도 마찬가지로 울산 구단과 감독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울산 코치진 선수들 그리고 구단에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예. 일단 구단과 홍명보 감독이 상호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고 그래요? 울산은 이경수 수석 코치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뭐 멀지 않은 시간에 대표팀에서도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디에서든지 이 소통이 참 중요한데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임생 총괄 이사가 설명을 하려고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도 뭐 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게 이제 월드컵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 또 뽑아야 되고 또 지휘해야 되고 또 이제 A매치 경기도 또 자꾸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좀 걱정이네요. 네, 뭐 아무래도 결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포츠부 김용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K-팝의 새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룹 뉴진스가 한국 여행을 알리는 새 얼굴이 됐습니다. 마침내 코로나19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관광이 뉴진스 신드롬으로 새 바람을 탈 수 있을까요?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K-바비큐? 신김치랑 먹어야지. 제일 핫한 포토스팟은 여기. 이런 한국, 와보지 않고는 모를걸? K-팝 대표 걸그룹 뉴진스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관광 홍보대사로 발탁됐습니다. 한국 관광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 5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진행한 한복 공연으로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최근 도쿄돔까지 접수하며 다진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젊은 외국인들에게 찐 한국을 알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특유의 그 아름다움과 자연을 함께 보신다면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국 음식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 덥고 더워서 뭐 삼계탕이나 물냉면 같은 음식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촌 장관은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K-팝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명예롭게 그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전당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앞서 K-팝은 물론 새 관광 트렌드인 뷰티를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페스티벌을 여는가 하면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국가를 늘리며 관광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로써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이 한국을 찾게 하겠다는 목표를 위촉식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규모인데다 엔데믹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00만 명대를 회복하는 데 그쳤던 만큼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5월까지 수치를 봐도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이제 막 코로나19 이전 규모와 엇비슷해진 수준입니다. 회복세를 탄 우리나라 관광이 정부 투자와 뉴진스 신드롬에 힘입어 더 큰 활기를 얻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경제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네, 1위입니다. 베일벗은 삼성 절대 반지, 반지의 제왕 될까? 예,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 가전이 아니고 반지를 만들었다 하죠.
네, 그것도 절대 반지입니다. 절대 반지요? 네, 예. 왜 절대 반지인가요? 네, 인공지능이 탑재됐기 때문인데요. 네, 영화 속 절대 반지가 이 모든 힘을 지배한다면 삼성전자의 절대 반지는 건강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지를 착용하고 잠을 자게 되면요, 내가 잠들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또 심장 박동은 어땠는지를 측정해줘서요. 그래요? 간밤에 내가 얼마나 잘 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또 평소에 반지를 끼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 반지를 낀 손을 이렇게 부딪히면요, 반지와 연결된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실물을 본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이즈나 이 실물 한번 보고 최종 결정하려고 왔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 가벼운 게 일단 좀 마음에 들고요. 아쉬운 점은 반지가 약간 두꺼운 느낌? 네, 저희 취재 기자도 체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후기가 어떻던가요? 네, 이 소비자의 반응처럼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데 반지가 조금 두꺼워서 투박한 느낌이라고 해요. 예, 네, 그리고 이 반지가 이제 손가락 굵기에 따라서 9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손가락에 닿아야 측정 가능한 만큼 조금 딱 맞는 반지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구매 팁도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가격이 얼마인가요? 네, 조금 비쌉니다. 49만 9,400원입니다. 50만 원이네요. 네. 예. 현재 그리고 애플도 이 스마트링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한 발 앞선 가운데 이 반지의 제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 기자 앞에 새로 나온 삼성폰인가요? 지금 보이는. 네, 예. 저희가 절대 반지는 못 구했는데요. 이 새로운 접는 스마트폰은 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능을 좀 살펴봤는데 제일 신기했던 게 통역 기능이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역 된다니까 제가 해볼게요. 최하영 기자, 오늘의 경제픽 첫 소식은 뭡니까? Reporter Choi Ha-young, what is the first news of today's economic pick? 와. 네, 신기하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오디오도 나오니까. 네. 그럼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의사소통이 되겠네요. 네, 이게 접는 폰의 장점을 살려서 실시간으로 이 통역이 가능하다는 게 앞뒤로 다 보이고요. 네. 동시 통역 기능이 있는 거네요. 네, 장점이고요. 정말 영어 울렁증도 극복할 만큼 이제 스마트폰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과거 스마트폰이 카메라 경쟁이었다면 이제 인공지능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최대 경쟁자 애플도 오는 9월 출시할 새 스마트폰에 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준금리 동결. 이번에는 왜? 네, 오늘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몇 번째인가요? 네, 또 동결인데요. 12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년 반째 3.5%를 유지하게 됐고요. 이게 역대 최장 기록 동결입니다. 이 금통위가 오늘 동결을 결정하면서 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은 없었고요.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씩 나온다면서요. 실제로 대출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금통위가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동산 시장과 함께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을 경우 이 영끌이나 비투 같은 가계부채 광풍이 또 한 번 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려했고요. 이 두 번째는 현재 1,400원을 바라보는 높은 환율 상황 때문입니다. 이 가뜩이나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환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은 미국이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보이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끌과 비투가 걱정되긴 하지만 언젠가는 인하해야 할 텐데 언제쯤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섣부른 전망은 경계했습니다. 이 총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에 관해서는 외환시장, 또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그 위험 요인이 많아서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석 달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4명은 현재인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30조 원 잭팟, 체코 원전 곧 승분한다.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언제 나오는 건가요? 네, 다음 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체코 정부가 지난달 14일에 이 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검토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최종 협상 대상자가 아니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네. 우리나라와 프랑스 2파전이라고요? 네, 과연 누가 수주를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해서 좀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현재는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장점이 각각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을 제때 지킨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프랑스는 유럽 연합 안에서 이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원전 수주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막후 외교력도 크게 작용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체코 대통령과 만나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입은행과 대한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수주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잭팟, 대박이 터지는 거죠? 네, 체코 정부가 이 건설 예정인 원전은 4기거든요. 기존에는 1기였는데 이 탈탄소 추세에 맞춰 4기까지 늘렸고요. 그래서 사업 규모도 기존 8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뭐 규모도 크지만 네, 이번에 체코 원전을 수주할 경우 저희가 차기 원전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원전을 고려하고 있는 뭐 폴란드나 스웨덴 등 다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네, 꼭 수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소식입니다. 기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을 고민하는 자리인 한국경제인협회 CEO 제주하객 포럼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없으면 국격도 없다면서 그 성장을 기업이 맡아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오늘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의 르네상스 클럽에서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은 유러피언 프로골프 투어, DP 월드 투어 최상위 5개 시리즈에 속하는 대회로 오는 14일까지 나흘 동안 DP 월드 투어와 PGA, KPGA 소속 선수 156명이 참가합니다. 오리온이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과 멜론 맛을 첨가한 여름 한정판 과자를 출시했습니다. 마시멜로에 수박 과즙이 들어간 초콜릿 파이와 멜론 과즙이 들어간 화이트 초콜릿 송이 과자 등 3개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우리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0억 원을 기부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함께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맥도날드가 국내산 식재료가 들어간 한국의 맛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경남 진주산 고추가 들어간 크림치즈 햄버거와 충북 영동군 샤인머스켓 탄산음료 등 3개입니다. (2주째)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우군이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대선 자금 모금을 돕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마저 등을 돌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지만 정작 성과를 낸 건 자신의 재임 기간이라는 겁니다. 언론들은 국제 무대에서도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the number of allies spending at least 2% on defense has gone from 9 to 23. That's not happened by chance, but by choice. 하지만 민주당 최고참이자 바이든의 오랜 우군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인터뷰는 바이든 사퇴론을 증폭시켰습니다. It'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if he is going to run.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펠로시 인터뷰 직후 뉴욕주 하원의원인 팻 라이언은 공개 사퇴 요구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영화 배우인 조지 클루니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이 나온 것도 펠로시 인터뷰 뒤였습니다. 바이든은 이길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며 후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원인 클루니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선거자금 모금을 해온 터라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민주당의 내홍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며 당장 추가 토론과 골프로 붙자고 도발했습니다. I'm also officially challenging Crooked Joe to an 18-hole golf match right here. 언론들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주까지 버텨 고비를 넘기는 게 바이든의 계산인 것 같다고 관측했지만 사퇴 압박의 강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내일은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경주는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여전히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과 내일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지만 일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강원과 영남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를 제외하고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장맛비도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경북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